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이나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관련해서 100% 협력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담판을 벌였습니다. 90일 동안 휴전하고 다시 협상하기로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소식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G20 정상회의였습니다. 일단 곽 교수님께 한숨 돌린 겁니까? 일단 분위기가 90일간의 휴전 90일이니까 일단 한숨은 돌렸죠. 지난번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우호 협력, 공통의 이해관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물밑협상이. 그래서 회담 전후의 발언이 긍정적인 것으로 봐서 회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발표한 것을 보면 현재 10%로 대중국 관세 2천억 달러에서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25%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예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양국이 90일 안에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을 시도하겠다라고 해서 휴전을 공식 선언을 했고 세 번째는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구입을 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협상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소개 성과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예, G20 회의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G20, 20개 국가 이상이 모여가지고 뭐 지속 가능한 성장, 번영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각 교수님께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렇게 다자회담을 하는데 초점이 이제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초점이 어디 가 있었냐면 브릭스라고 하는 거,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 나라가 브릭스라고 그러잖아요. 브릭스가 거기에서 소다자 회의를 하고 여기에 놀래가지고 다시 미국과 일본과 또 인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죠. 그래서 브릭스에 대항해서 이런 소다자 회담을 다시 했다는 게 이것이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관심 사항이 지금 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 뭐 세기에 어떻게 보면 통상 분쟁의 담판을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지금 맹카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가장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남북 정상회담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분리돼서 일어날 수도 있겠군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장소로 3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아직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큰 틀에서 못을 박았다, 확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머리 좋으신 분인데요.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게 생각하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년 초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두 번째 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내년 초에 나랑 만나서 정상회담 하자고 이제 압박을 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고위급 회담도 빨리 열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힌과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와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 답방 또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제 오고 가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대통령으로 봐서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이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미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먼저 있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여금 부담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이제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걱정, 부담 하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공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북 정상회담과 별도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뭐라고 할까요? 한미 정상회담도 아주 성공적이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렸는데 뭐 답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 북한의 외교적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북한이 어디다가 이렇게 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한 달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올해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미북 정상을 하게 되면 그 텀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바로 2019년도 1월 1일 신년사예요. 신년사에 도대체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년 2월 달 정도에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어떤 이런 스케줄 이걸 크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 신년사에 결국은 남북한의 평화 정착과 한반도 비핵화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북한이 자꾸 판을 깨고 흔들고 불만을 표시했던 건 우리가 하는 만큼 미국이 보여주지 않는다. 상응 조치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뭐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진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그러면 한국을 가게 되면 한국 국민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도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모습을 한국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우리 한국 국민들도 그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할 거잖아요. 두 번째는 반대예요. 한국 정부는 그럼 북한을 위해서 뭘 줄 것인가? 지금 현재 미북 정상회담 두 번째가 아직 안 열려 있고 안 열리고 그리고 고위급 회담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괜찮지만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결과로 인해서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이 잘 풀어지게 되려고 하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열려야 그 후속 조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와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뭘 좀 들고 가야 되는데 한국 정부로서도 줄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있겠죠. 여전히 이제 한국에서는 자신을 좀 반대하는 그런 데모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가 내려오고 김영남이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뭐 환영을 하고 했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왔을 때는 곳곳에서 사실상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벌였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파들이 제발 좀 이번에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대통령하고 솔직하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받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네. 이 메시지를 김정은한테 전달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조기에 미국 정상회담에 나가도록 하는 것 자체, 그것만 해도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무역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현 상태에서 90일 동안 휴전하고 대화를 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은 건데요.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We'll be discussing trade, and I think at some point we are going to end up doing something which is great for China and great for the United States. 我们的合作才有利于推动这个世界的和平繁荣。 네, 뭐 일단은 조건부 휴전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들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 측의 공식 발표는 미국과는 결이 다소 달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떤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하고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번에 예.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 대표 외교부장이죠. 발표한 것은 고율 관세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관세만 다뤘고요. 근데 사라 샌더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발표를 보면 경제 기술 이전이나 스파이칩 등과 같은 사이버 침입 절도 행위,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비관세 장벽, 서비스 농업 관련 협상을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5가지, 관세 이외의 5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90일 동안 나머지 관세를 내리는 것만 중국은 원하고 있고 미국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사이버 칠, 기술 강제 이전, 소위 말해서 경제 패권에 관련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겠다고 얘기해서 실제로 회담 결과에 대한 발표는 전혀 다른 것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휴전을 선택한 트럼프의 대통령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제 문제죠. 중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소가 나타나는 게 이제 PMI라고 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네. 있어요. 이게 이제 50이 넘으면 경기 상승, 확장, 50은 정체, 그다음 50 이하는 이제 축소 이렇게 돼서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퍼처싱 매니저들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 처음으로 50을 기록을 했습니다. 11월이. 네. 이제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한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하다가 50을 넘게 유지하다 처음 50을 달성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 전망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1, 4분기에 거의 경제 성장률 규모로 1%포인트 정도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어서 지금 중국 측에서 우선 달았고요. 몸이 달았고 두 번째 미국도 경제 펀더멘탈은 좋아요. 아까 지난번에 신규 교역도 좋고 네. 인플레이션율도 적당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성장률도 좋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금융시장이 이제 혼란의 요소가 바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같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의 페드가 연준이죠. 페드가 금융 안전 보고서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행을 했는데 거기 네. 내용에 보면 바로 신흥시장 리스크가 미국의 금융시장의 큰 혼란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서 네. 미국도 이제 깜짝 놀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둘이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휴전이라도 해놓고 출발하자. 그럼 90일의 휴전 기간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렇습니다. 90일간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합의를 못 찾으면 더 큰 뭐 어떤 신문에서는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아니, 정보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데요. 미국은 경제 패권에서 중국 보고 따라오지 마라. 특히 기술을 훔쳐가지고 스파이칩 같은 걸 해서 도청하고 이런 걸로 따라오지 말라라고 그러는 이쪽에서 중요하고 중국은 이걸 계속 축소해서 고율 관세만을 가지고 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우선 관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잠정적인 해결에 불과하고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패권 문제는 소위 말해서 중국 제조 2025에 의해서 산업 정책에 대해서 포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네네. 과연 중국이 자기 국가 주권의 문제인 내부 정책 문제까지 포기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은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신데 국가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제 무역 분쟁의 핵심 자체가 기술 패권 경쟁이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을 내렸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요. 무역 분쟁에서 만약에 이게 세계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계속하게 되면 네네. 그렇다면 현재 그러면 왜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만을 가지고 그러느냐? 지금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가 1년에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절반, 약 3,750억 달러가 대중 무역 수지 적자란 말이죠. 또 그러면 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적자만을 가지고 그러느냐? 사실 달러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명 세이니어리즈 게인스라고 그러거든요. 화폐 주조자의 이득 같은 것을 국제 통화로서 누리고 있는데 따라서 소비보다 소득이 작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보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왜 무역수지 적자만을 가지고 그러냐. 그건 드러나기 숫자거든요. 바로 보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지 사실상 미국의 배경에는 기술 추격 같은 걸 해서 기술 추격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강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국내 산업정책과 문제가 더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협상이 아주 험난한 협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이게 90일 일단 주어졌지만 뭐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 생각은 일단 협의는 관세에 관한 협의는 90일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일 관세 하는 거 내리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는데 아까 얘기한 국내 산업 정책이나 네. 특히 중국의 환율 문제 같은 거에서 환율 조작이라고 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기술 탈취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내 산업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권에 관계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국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협상은 결코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협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러면 뭐 협상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뭘 짚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거죠. 우리가 미중 의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장 자체에서. 네. 미국에서는 기술의 의존이 크고 중국에는 시장 의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중 의존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중 의존 탈피하는 절차가 제일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 다변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제 사드 문제 때 우리 반도체 못 때렸듯이 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를 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 함부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그런 것이 확보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북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장소를 한 3군데 정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싱가포르는 제외될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예, 싱가포르는 뭐 제외한다라고 예, 예. 얘기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아닐 거고요. 또 다음에는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라고 했기 맞아요. 때문에 예. 미국은 아닐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역은 크게 3군데가 됩니다. 네. 하나는 유럽 쪽이고 하나는 한반도가 하나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될 텐데요. 유럽 쪽은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 그다음에 저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빈이 이제 아마 유력한 장소가 될 거고요. 한반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판문점하고 서울이 또는 뭐 제주도가 아마 유력한 이제 장소가 될 제주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이 아주 유력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태껏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가 현지에 있으면서 북한하고도 지속적으로 통신을 주고받고 그것도 이제 보안이 아주 철저한 통신을 주고받으려고 하면 현지에 자기 대사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국은 이제 유럽 쪽하고 동남아 쪽이 아마 유력한데 사실상 한 일주일 전에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이 베트남을 방문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북한 방문했을 때 우리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에서 도이모이 정책, 소위 말해서 베트남의 계획 개방을 위해서 보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이모이 정책을 보려고 그러면은 경제부총리가 가야지 거기 외무부 장관이 왜 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 외무부 장관이 간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 않는가. 네. 제가 이거 맞으면 돗자리 한번 깔겠습니다. 네, 정말 까셔야 돼요. 베트남을 가장 유력시 네. 보고 네. 계시군요. 근데 비핵화 협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비핵화가 이제 얼마만큼의 단계별 진전이 이루어지느냐인데 그렇죠. 그걸 두고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아웅다웅했지 않습니까? 핵 리스트 신고해라 마라. 뭐 지금 또 한 발 물러나는 그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회담 얘기가 또 다시 오고 하는 거 보면은 계속 밀당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 예. 가운데서 우리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뭐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게 그렇죠. 답하시겠습니까? 뭐 남녀간의 밀당도 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또 네. 오래 가는 거고. 그런데 국가 이익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 밀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고와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재 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스 부통령이 뭐 당장 요구하는 것은 신고와 또는 검증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비핵화했으면 좋은가 여기에 대한 일정 소위 말해서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내년도에 뭐 훈련하도록 돼 있는 거 그것도 규모 축소해서 훈련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한국에서 철도 지금 뭐 공동조사하겠다니까 그것도 이제 허락해주고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미국은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가 없다는 원칙 속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하신 한 3가지 정도의 얘기를 함으로써 문턱을 지금 낮춰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들어와서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 쉽게 됐으면 지금 벌써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하고 지금 벌써 6개월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정상회담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걸 두고 서로의 생존 문제와 국가 이익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의 중재자 역할 또는 촉진자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능하면은 12월 달에 우리 서울을 답방을 하셔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민족의 미래 문제와 평화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모멘텀이 돼서 미국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타임 스케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90일이 부여가 됐으면 2월 정도에는 이제 어쨌든 다시 만나서 뭔가 답을 내놓을 것이고 그게 이제 일단은 관세 부분에만 국한이 된다면 관세 이외에 말씀하신 대로 패권 싸움에 대한 부분은 그럼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변국들 혹은 미중 의존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리스크에 놓인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요. 네. 90일간의 관세 문제는 쉬워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패권은 안 보인단 말이죠. 90일간에 어떤 형태로든 타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휴전을 정전 정도 상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패권이나 산업 정책 같은 거 이런 근본적인 그 내셔널 서버레인티에 관련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갈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제재의 끈은 미국은 놓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또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내년 내내는 불확실성,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무역 문제든 남북 관계 문제든 미국과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군요. 김열수 실장, 광노선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